자, 38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경복궁 침범으로부터 시작이 된 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삼아서 경복궁을 강제적으로 점령을 했었고,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관청인 교정청은 폐지하고 새롭게 친일파들로 구성이 됐었던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 군대는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아산만 풍도에서 해전을 여기 바닷가에 서 있던 청나라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고종을 찾아와서 가보개혁을 강요했고, 고종은 이걸 거부를 할 수 없죠. 일본이 거의 나라를 점령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고 가보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이때 당시 이 가보개혁 군국기무처에서 활동했었던 인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김홍집은 예전에 갑신정변을 볼 때 여기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내가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청과 좀 친하게 지내는 걸 중요시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 나라들하고 꽤 넓은 교류를 했던 굉장히 좀 다양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봅시다. 보면은 온건개혁파로 활동하면서 일본, 청나라, 미국 등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를 했었던 외교관이자 행정가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조선 책략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미국과 교류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위정척사운동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문이 일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가보 을미개혁을 주도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지목이 되면서 나중에는 백성들한테 피살이 되는데, 내가 친일파는 완전히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친일파가 나쁜 게 아니라 요 역적, 매국노라고 하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일본이 뭐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거절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역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옛날에 친일파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잘 안 배웠었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중요하게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김홍집 중요합니다. 굉장히. 김홍집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김홍집, 그리고 어윤중, 육일준 다 갑신정변 할 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온건개혁파도 있고 급진개혁파도 있고, 그래서 요 개화파 인사들, 주로 이제 일본하고 친했던 친일파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민씨 명성황후 일파가 청나라랑 친했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랑 사이가 안 좋았었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권력을 조금 쥐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인 권력은 없었고, 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 새로 만든 관청에 김홍집을 대표로 올리면서 이때부터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죠. 군국기무처는 지금의 이제 경복궁의 수정전이라고 하는 요 건물 안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군국기무처는 국가의 모든 이제 업무를 군국기무, 업무라는 뜻입니다. 업무라는 뜻이고, 이 업무를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었던, 지금으로 치자면은 국회 비스무리한 관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회 비스무리한 관청을 임시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여기에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자주적인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친일적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일본이 가보개혁을 실행을 했는데, 얘네는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 사이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개혁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나 아니면은 갑신정변 때 개화파들이 요구했었던 약간 민주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갑오개혁 1차 개혁에 굉장히 많이 반영시키기 때문에 갑오개혁은 요 1차 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갑오개혁. 요 1차 개혁은 다른 말로 갑오개혁. 요 1차를 이제 대표적인 그냥 갑오개혁으로 봅니다. 갑오개혁.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느냐. 옛날에 요 개화파나 농민들이 요구했던 게 반영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신분제도를 폐지합니다. 신분제도.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여기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고 옛날에 갑신정변 때도 개화파가 문벌을 좀 폐지하자고 했었죠. 개혁정강 14개조에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를 보면은 인민평등을 주장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었죠, 옛날에. 그래서 이런 갑신정변 때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그런 신분제 폐지의 요구가 여기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비제도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혼이 금지된다. 조혼이라는 건 당시 막 8살, 9살 그런 어린 애들이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조선에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폐지시키죠. 그 다음 개혁, 다 좀 약간 요 갑신정변 때 이 개혁파가 주장했던 약간 좀 인권 친화적인,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혁들이 나오는데 고문 연좌제를 폐지합니다. 고문 연좌제를 폐지. 고문이라는 건 알 거고, 연좌제라는 것은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 사람의 뭐 자식 그리고 손주까지 이제 다 잡아다가 뭐 삼족을 멸한다는 말 들어봤었죠. 그런 연좌제도 연결해서 죄를 묻는 그런 제도를 연좌라고 하는데 이런 연좌제도를 폐지시키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만 처벌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다음에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이거는 농민군대의 요구사항에 저번 시간에 과부의 재가 여기는 안 나왔었지만은 과부의 재가도 농민군의 요구사항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요 사회면의 개혁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2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요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신분제도가. 그리고 고문 연좌제도 2000년 동안 있었던 거고 과부도 이것도 한 500년간 조선 500년간 있어 왔던 그런 현상을 다 이제 개혁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개혁 상황을 좀 보면은, 이 사람이 김홍집, 그리고 연호를 바꿉니다. 연호. 원래 당시 우리는 중국의 연도 호칭법인 광서를 썼었습니다. 뭐 광서 1년, 뭐 광서 2년 그런 식으로 해서 광서라고 하는 중국식 연도 호칭법이 있었는데 요거를 폐지합니다. 요거는 약간 일본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을 때 중국이 태클을 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에서도 조선이 무슨 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을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로서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벗어나서 좀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인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개국 연호를 사용한다. 개국. 이성계가 나라를 건설했었던 1392년을 개국 1년으로 보고, 이 당시 1894년이 아마 개국 503년인가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개국 연도 호칭법을 사용을 했었다.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시스템을 약간 바꿉니다. 원래 조선의 정부 시스템은 의정부가 뭔가 결정을 하면은 왕이 사인을 하고 6조, 여기 6개 부서에다가 실행을 시키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의정부 말고 새롭게 국내부라고 하는 관청을 새롭게 만듭니다. 국내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면서, 요 국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궁궐 관련된, 그러니까 왕실 관련된 일만을 처리를 합니다. 즉,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여기에서는 왕과 관련된 일만 하고 실제 정치적인 업무는 의정부에서 다 처리를 하게끔 해서 왕의 권한을 국내부에 한정시킨 거죠. 왕의 권한은 국내부에서만
왕은 그러니까 국내부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의정부는 이제 아까 봤었던 김홍집 등의 좀 유능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게끔 했었던 게 바로 요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다.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은 다 자기가 관리하잖아. 의정부도 관리하고 육조도 관리하고 지 맘대로 했었는데, 이제 왕은 국내부에게만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고 의정부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할 때 또 제일 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난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일본의 의도가 들어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만, 개화파도 이걸 원했었습니다. 김홍집 6.1쯤 같은 사람들은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전문적인 정치인들 중심으로 국가를 돌아가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실의 사무는 여기 국내부로 다 넘겨버리고 진짜 이제 정책이나 그런 업무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6조가 있었는데 이거를 총 8개로 늘립니다. 8아문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8아문으로 바꾼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무아문부터 농상아문까지 총 8개 아문으로 업무를 나눠 놓습니다만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유명무실했었던 과거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 당시 1894년 이전에 한 100여 년간, 대략 한 100여 년 정도는 과거제도가 문제도 유출되고, 답안지 이상한 거 써도 뇌물 바치면 합격시켜주고 막 그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과거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경무청, 지금의 이제 경찰청이죠. 경찰청을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일본식 경찰청을 만든 건데, 이때 전봉준 체포됐을 때 사진인데 내가 이거 일본군이라고 그랬는데 조선군대 같아요. 조선경찰 복장입니다. 이게 조선경찰 제도를, 지금의 경찰청 제도를 처음으로 여기 1차 개혁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에서도 꽤 괜찮은 개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약간 일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개혁을 실행을 했던 건데, 전쟁 때문에 실행을 못했었다.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김홍집 같은 이 사람들이 괜찮은 개혁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먼저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 하나에서 전담시킵니다. 탁지아문 일원화, 탁지아문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탁지아문이라는 관청이 있죠. 여기 이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국가의 모든 재정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는 그런 탐관오리들의 악행을 약간 좀 못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조세 급납화, 거기 다 중요해. 1차 개혁은 다 중요합니다. 조세 급납화. 이때부터 옛날에는 세금을 국가에다가 쌀로 내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이때부터는 현금으로 납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세금 납부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세금을 돈으로 내게 했었다. 더 간편하게 그런 개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미터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도량형, 그러니까 단위, 킬로그램, 미터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통일했다는 거죠. 요게 1m야. 요게 1m, 요게 1kg의 추입니다. 요 안에 있는 쇳덩이 이게.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도량형, 단위 같은 거를 통일했다는 겁니다. 통일했다. 단위 같은 것을 통일했었다 하는 괜찮은 개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이 94년도 후반기가 되면은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히 94년도 11월 여순전투에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거의 괴멸시키면서 이제 물리치면서 일본이 승세를 잡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좀 일본 말을 잘 안 들었었던 김홍집 대신에 일본의 말을 완전히 잘 들었었던 요놈 딱 얼굴만 봐도 얘는 완전 매국노처럼 생겼죠. 요 친일파 박경효를 데리고 와서 김홍집 박경효의 연합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연합 정부를 수립하고 군국기무처를 완전히 폐지해요. 이때는. 그래서 군국기무처는 1차 개혁 때만 있었던 관청이고, 2차 개혁 때는 김홍집 박경효의 요 내각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에서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홍집
김홍집이 아니라 박영효 주도의 완전히 이제 얘는 이제 매국노 그 반역자야, 거의 반역자. 얘가 이제 나중에 왕도 암살하려고 그랬었어, 이 새끼가. 그래서 이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친일적인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게 2차 개혁입니다. 2차 개혁. 근데 이 2차 개혁 때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몇 가지를 발표를 했었는데, 요게 아마 14가지 개혁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홍범 14조라고 하고, 요 홍범 14조에 따라서 2차 개혁이 진행됐기 때문에 2차 개혁은 홍범 14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2차 개혁. 자, 그래서 국정의 기본적인 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보세요. 1조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찾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하고 똑같아.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의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과 각 대신은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되.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지 맘대로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정치를 의논해서 하고 혼자서 하지 말고 내각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정치인들 중심으로, 왕이 중심이 아니야. 이제는 왕이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각은 요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아저씨의 국무총리, 무슨 부 장관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임명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내각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왕이 지 맘대로 했었지만 이제 이 전문적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운영해라 라고 하는 것이 2차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차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지방제도 개편, 우리나라 8도였었는데 23부로 개편하지만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 청산. 이거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자. 이거는 1차 개혁 때부터 꾸준히 얘네가 추진하던 거였었죠. 아까 1차 개혁에서 여기 보면은 국내부라고 하는 관청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왕실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고, 실제 모든 정책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맡아서 하게끔 해서 왕실 사무와 정책 사무를 분리했었던 모습을 보이죠. 그게 홍범 14조의 네 번째 조항이고, 그 다음에 6조 납세는 법으로 정하자. 즉 함부로 걷지 말자.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좀 줄이자. 홍범 14조 어디 안 나오나? 교과서에 아마 나올 겁니다. 홍범 14조. 여기 나오죠? 115페이지. 꼭 보세요, 같이.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정하자라고 해서 아까 그 8도를 23부로 개편한다라고 나왔었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총명한 젊은이를 파견하고 외국에 문무를 견습시킨다.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라고 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학교를. 해서, 이런 홍범 14조에 따라서 이런저런 개혁들이 실시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판소를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좀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권이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었어. 지방관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이제 재판관들을 뽑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재판관이 없었어. 그냥 지방관리가 재판하면 그게 법이야. 걔가 재판관이었었어.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재판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 근대적인 의미의, 우리 지금 현재 의미의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데, 왕이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 왕의 이제 발표문인데, 말 그대로 교육으로 설립,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왕의 포부를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널리 학교를 세워가지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런저런 학교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사범학교는 이제 교사 양성 학교죠. 이게 당시 한성 사범학교 모습입니다. 교사 학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지어야겠죠. 당시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하고 교류를 할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어 학교를 또 설립해서 이런저런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가 1895년경부터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1895년경부터 설립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개혁을 이 친일파, 매국노, 박영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와중이었는데 상황이 좀 바뀝니다. 2차 홍범 14조를 기본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박영효가 아까 얘기했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얘가 쫓겨나요. 걸려가지고 박영효가 쫓겨납니다. 박영효가 왕이 마시는 차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 사이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완전히 승리를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큰 이득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첫 번째 조항 봐봐.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해. 이거 되게 집착해 얘네. 청나라는 즉 어디에서 손을 떼라? 조선에서 손을 떼라. 이제 우리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이 관리하고 있는 랴오뚱 반도, 요동반도와 타이완섬, 그리고 펑후제도, 팽호열도와 타이완섬,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넘기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배상금 엄청나게 뜯어냅니다. 청나라한테. 그런 조약을 맺고서 결국 일본이 여기 타이완이랑 팽호열도랑 요동반도를 먹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요동을 위에 있는 러시아가 원래 먹고 싶어 했었어. 러시아가 원래 먹고 싶어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본한테 뺏겼어. 먼저 선수를 친 거야, 일본이.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먼저 뺏기니까 러시아가 열받아서 유럽에 있는 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프랑스랑 독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한테 야, 내 청나라한테 그거 요동반도 돌려줘. 왜냐면은 내가 먹을 거니까, 러시아가 먹을 거니까 청나라한테 랴오뚱 반도, 여기 랴오뚱 반도 돌려줘 라고 일본한테 간섭을 했던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 요 삼국 간섭 사건 때문에 결국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을 했었고, 이걸 보고 있었던 조선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세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접근하자 명성황후를 일본이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리죠.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그래서 갑자기 이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바뀌는 겁니다. 친일파인 박영효가 쫓겨났었는데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 친러 정책을 주도했었던 명성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김홍집을 데리고 와서, 다시 김홍집과 또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일준, 김홍집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일본 입맛에 맞게끔 조선을 바꾸려고 했었던 개혁인 3차 개혁. 이게 을미사변 직후의 개혁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3차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육일준이 주도라고 교과서에 나와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6.1준 등이 내각에 적극 참여하며 을미개혁에 교과서에 6.1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6.1준 말고 사실은 김홍집도 이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김홍집, 6.1준 사진은 몰라도 됩니다. 김홍집, 6.1준 등이 주도를 해서 일본에 맞는 그런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00%. 그래서 또 괜찮은 내용들이 또 나와. 일본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아, 항상. 보면은 이때부터 양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달력 쓸 때 양력을 쓰죠. 여러분들 생일 대부분 양력으로 하죠. 부모님들 중에 음력으로 하시는 분들 가끔 봤죠.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양력을 많이 썼는데, 요때부터 어르신들은 이제 음력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요때부터 양력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양력을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연호를 건양이라고 바꿉니다. 건양. 양력을 건설했다, 그런 뜻이죠. 양력을 세웠다. 건양이라고 의미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단발령 실시합니다. 단발령. 당시
조선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텄었는데 이게 좀 위생적으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솔선수범해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왕이 스포츠 머리로 잘랐네. 되게 짧게 잘랐네. 왕이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이게 조선 사람들 그 관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요 부모님의 머리를 평생 동안 길러왔던 조선 사람들한테 야, 너 머리 잘라라고 해가지고 당시 강제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잘랐었어요. 그래서 당시 왕비도 살해당했었고 일본 놈들이 강제로 머리 자르라고 하니까는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나는 의병, 을미의병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을미의병. 근데 이거는 일본이 강제로 시킨 것도 있었지만은 항상 요 가보, 을미 그리고 홍범 14조 이때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시킨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거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두법입니다. 종두법. 종두법은 당시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병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그게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는 그 예방접종법이 종두법입니다. 당시 소도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알았었는데 요 소가 앓고 있었던 천연두 조직을 조금 떼내가지고 사람한테 예방접종을 시키는 걸 종두법이라고 해. 그래서 소의 천연두를 사람한테 예방접종시켜서 사람이 조금 아프면은 나중에 천연두에는 잘 안 걸린다 했었어요.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두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천연두를 예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체국이 다시 열립니다. 우체국은 옛날에 갑신정변 때 잠깐 열렸다가 갑신정변 이후로 중단됐는데 다시 이때 우체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당시 이 을미개혁을 반대하는 의병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왕도 칠러 정책을 해서 일본 애들한테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왕이 중간에 러시아 외교관 건물인 아관, 러시아 관청이야. 러시아 외교관 건물인 아관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왕이 파천을 하죠. 여기 당시 왕 선글라스 쓰고 있네. 왕이 당시 덕수궁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덕수궁에서 몰래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몰래 피해서 이쪽으로 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외교관 건물, 요 건물로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친일파들 다 잡아 죽여. 내가 이런 거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정책들 아니니까 친일파들 다 잡아 죽여 라고 해서 의병도 일어나고 친일파들이 암살되면서 아까 여기 김홍집도 그 군중에게 피살당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서 김홍집, 육일준 등 친일파들이 국내에 있지 못하고서 도망가서 결국은 을미개혁도 중단됩니다. 그리고서 왕이 없는 시기가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왕이 없는 시기가 1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국가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죠. 국가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왕이 없으니까는 결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모든 것이 중단된다. 그러면서 을미개혁은 끝나게 된다. 이게 일본이 하자고 해서 한 개혁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농민의 요구도 반영이 됐었고 개화파, 아까 갑신정변 때 활약했었던 개화파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개화파와 농민의 이런저런 요구가 반영이 됐었던 근대적인 개혁이어서 신분제 폐지 같은 괜찮은 개혁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각, 이제 전문적인 정치인들 중심의 정책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서 지 맘대로 하는 걸 전제군주제라고 하죠. 근데 이걸 극복하고서 전문적인 행정가들 중심의 정부인 내각을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민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한계는 역시 일본 이래저래 간섭하는 수준이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특히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었고 특히 국방력 강화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는 개혁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가부개혁에서는 개국기년을 사용했었죠. 처음에는 개국기년. 건양은 나중에 을미개혁 때. 가부개혁에서는 신분제 폐지, 민중 지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당시 제기되었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 때 제기되었던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요거는 밑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갑신정변 갑오개혁에서 같이 주장했던 내용, 이거 좀 중요 표시하고서 보세요. 갑신정변에서 청나라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원군을 즉시 돌아오게 하고 청나라에게 조공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옛날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내각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자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무릇 필요한 관청 모두 없애버리고 높은 관리들로 하여금 참착 협의할 것. 이게 내각제도라고 우리가 예전에 갑신정변 배울 때 배웠었습니다. 재정도 일어나자고 했었고, 신분제도 타파하자, 인민평등권을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2조에 인민평등, 이게 갑신정변의 개혁 방향이야 이게. 그다음에 과거제도, 경찰제도 폐지하자라고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급히 순사를 두자. 그리고 과거제도 폐지 내용은 요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문벌을 폐지하자, 과거제도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맞나?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네. 그다음에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거, 신분제 철폐, 과부제가 허용, 그리고 조세제도 개혁하자는 것도 농민군대가 주장했던 거라고 해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자.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급진파들의 주장 내용이고, 신분제도 폐지는 둘 다 주장했었죠. 그다음에 토지 균등 분배, 이거는 농민만 주장했었습니다. 갑신정변 얘들은 세금 제도만 좀 바꾸자라고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갑오개혁을 실시했었고, 국정기본강령인 2차 개혁 때는 홍보함 14조, 그다음에 경무청을 설치해서 경찰제도를 시행을 했었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에 반발하는 유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박원 파천을 단행했다. 오늘은 끝.